예, 예,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요, 제가 그동안 논문으로 이미 출판을 했었던 주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 한국 노무현 선생님께서 배경을 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만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최근에 제기되었던 논쟁도 아닙니다, 사실. 많은, 뭐, 지역을 막론하고 이런 류의 주장이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도 출판하고 이걸 좀 국제학계에 보고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에 영어로 좀 바꿔서 출판했던 두 편의 논문을 기초로 오늘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사실 되게 논쟁적인 주제고요. 선생님들마다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발표를 좀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토론을 시간 좀 길게 가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노무현 선생님 앞에 소개해 주신 대로 최근에 이제 유교 문명의 서천이라는 주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문명이 중국의 유교 문명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근대를 만들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요. 사실 이게 예전부터 문명 교류사를 연구하는 외국의 연구자들에게서 이미 나왔던 주장이고 해서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저한테 직접 하기도 하고 또 미디어에서 이 주장을 많이 다루는 것을 보고 그 유럽의 근대 지성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좀 저의 의견을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좀 글을 쓰게 됐고요. 처음에 제가 이 주장을 듣고 이제 봤을 때는 이거를 레토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레토릭이라면 굉장히 탁월하고 기발하다. 굉장히 마케터블한 레토릭이다 생각이 했는데 그런데 이 주제를 제가 좀 볼수록 이건 학문적 주장으로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장을 반박하는 두 가지 관점을 제가 여기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래 부분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향관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논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접촉을 넘어서 17세기, 18세기에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예찬 풍조가 유럽의 대다수의 지식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근대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을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논점으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사례로 선정한 것이 앞에 있는 세 명의 인물인데요.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18세기의 대표적인 중국 예찬론자와 대표적인 중국 혐오론자, 그리고 중국 예찬과 중국 혐오의 태도가 공존하는 사례가 비코죠. 그세 인물을 선정했고요. 세 인물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과 유럽의 교류에 대해서 다들 저보다도 또 잘 아시겠지만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교류는 이미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중국의 비단이 수입이 됐었죠. 그리고 고대에. 그리고 중국 이제 기와 그 건물도 로마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중세에는 중국에서 과학기술이 도입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약이나 나침반 같은 경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7세기 초까지 유럽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중국의 존재는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아는 사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르길리우스의 시에 나오는 저 동방의 비단의 산지 세레스 정도였다는 거죠. 그 일로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그 중국을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카타이와 한동안 유럽의 지식인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중국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전해지게 된 것은 예수의 선교사들의 공인데요. 반종교육 이후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중국으로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은 당대의 거의 소수의 지식인 계층이었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에 물질적으로 훨씬 발달한 문명에
외래 종교를 전파하러 간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전문가가 되려고 했죠. 또 이 사람들은 제가 여기 대표적인 그 예수의 선교사들의 이름을 써놨는데요. 이 사람들은 중국어를 실제로 배웠고 중국 상류층과 사교를 했고 그리고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굉장히 깊은 수준까지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라틴어로 써서 유럽에 유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정보가 유럽에 처음 전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여기 대표적으로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펴낸 중국과 관련된 저작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보시면 17세기 말까지는 라틴어로 사서삼경이 다 번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8세기에는 프랑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프랑스어로 당시 유럽 지식사회의 공용어가 프랑스였죠.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지위를 갖는. 이게 프랑스어로 전 유럽에 중국과 관련된 소식들이 유통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볼테르의 증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번성한 제국인 중국이 이전에는 뭐 유럽인들이 잘 모르다가 무시되었다가 왜곡되었다가 마침내 오늘날 우리 시기 18세기에는 유럽의 다른 지방보다 훨씬 더 잘 알려지게 됐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유럽의 17세기부터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래가 되면서 사실 유럽인들이 처음 비유럽 세계와 접촉을 했을 때 이 비유럽 세계를 미개 혹은 야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죠. 유럽은 문명이고 비유럽은 미개와 야만.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예외가 되었던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 중국의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많고 유럽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한 부가 있는 이런 지역이라는 예찬은 17세기 많은 저자들에게 대단히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역사 소설을 할 때 고도로 발달된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고도로 발달된 중국 문명에 대한 신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예찬의 태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식인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18세기에 구체적인 정보가 프랑스어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또 이런 경향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18세기에 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은 중국 예찬론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예찬론자가 이제 볼테르였죠. 근데 볼테르가 처음부터 중국 예찬론자, 그의 그 문필 경력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중국 예찬론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볼테르는 영국 예찬론자였습니다. 그 볼테르가 거의 2년 반, 해수로 3년의 기간을 영국에 체류 망명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영국 서한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게 1733년이고요. 계몽주의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볼테르는요, 영국을 어떤 하나의 이상형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이미 그 두 차례 혁명이 프랑스보다 훨씬 빨리 일어났던 곳이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으니까 법률에 의한 통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종교적 관용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앞서 있는 곳이었고요. 볼테르가 영국사안이라는 책을 통해서 영국을 예찬했던 목적은 사실 뚜렷한데요. 많은 계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회를 비판하고 싶었죠. 프랑스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영국을 이상화시켜서 프랑스 사회와 대비시켰던 것이죠. 영국은 종교적으로 관용적이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이걸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또, 이건 이제 제 글인데요. 제가 쓴 문장인데요. 볼테르에게 있어서 영국은 앙시앙 레짐의 프랑스 사회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이자 도구였다는 겁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영국사안이 출판될 때까지만 해도 중국에 관련된 언급이 대단히 파편적입니다.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영국에 대한 예찬으로 채워져 있고요. 영국사안이 출판된, 그러니까 지금 1733년 이후로 볼테르는 영국보다는 중국에 대해 알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막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의 관심이 중국으로 넘어갔는가? 이거 알 수 없는데,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자신이 주장하고 싶어 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종교적 성향에 영국보다는 중국이 더 부합한 사례였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좀 추정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볼테르의 저작에 나타나는 중국에 대한 서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볼테르의 정치적 종교적 성향은 어땠는가의 문제겠죠.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볼테르는 이신론자였습니다. 굉장히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종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종교의 실용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리스도교의 신이 진짜 존재하냐, 뭐 이런 문제보다요. 볼테르가 집중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종교가 있어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그 볼테르의 유명한 그 철학사전의 무신론 항목이 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무신론보다는 상을 주고 복수하는 신, 남몰래 착한 일을 보상하고 숨겨진 죄를 벌해주는 신을, 어, 어, 보상하고 숨겨진 죄를 벌주는 신을 인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낫다. 이게 사실 당시에 당대 대다수의 지식인이 가지고 있던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어야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도덕관념을 이 종교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이었죠. 근데 많은 무신론자들이 당시 지식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종교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성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계시, 성서에 나오는 계시, 기적적인 얘기, 광신, 격렬하게 비난하는데요. 볼테르가 볼 때 중국의 유교는 그리스도교와 자신의 비판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교와 달리 미신과 야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종교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근데 유교와 이신론을 동일시하는 것은 볼테르가 최초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의 선교사들로부터 이미 시작된 전통이었습니다. 이 선례를 마테오 리치에게서 찾을 수 있고요. 마테오 리치는 그 유교를 뭐 그리스도교와 볼테르처럼 대비시켰던 건 아니지만 고대의 다신교와 대비시켰습니다. 다신교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종교고 그러나 유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신교는 사회 유지를 위한 도덕관념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부도덕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유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톨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단적인 입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예전 교부들의 견해와 달리 계시 종교 그리스도교의 틀 밖에서 그러면 도덕관념을 만들고 중국인들은 도덕관념을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에 대한 이단 논쟁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은 후대의 예수의 선교사들에게 다, 계승이 됐고요. 예수의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유럽을 대표하는 이신론자들이 이 관점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비드 휴움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명시적으로 이신론을 언급하죠. 공자의 제자들인 문인들은 우주에서 유일한 이신론자들의 집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볼테르도 정확하게 유교를 바라보는 볼테르의 관점은 정확하게 이런 전통 안에 있는 거죠. 철학사전에서는 미신과 강신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다. 이렇게 쓰고 관용론에서는 종교적 관용의 모범이 되는 나라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유신론은 철학사전에서 또 유신론은 세계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종교이며 그러니까 볼테르는 자신의 종교적 입장을 무신론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이신론자들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논리가 너 무신론자지였으니까 무신론자가 아니다. 자신의 종교적 성향을 무신론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신론, 테이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 유신론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례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자는 이 괄호치고 예수와 달립니다. 예수나 모세와 달리. 기적을 설교하지 않으면 물론 허황된 이야기도 말하지 않았고 덕성에만 호소했다. 이렇게 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볼테르의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면 볼테르는 계몽군주정의 지지자였죠. 이것도 굉장히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볼테르와 몽테스키의 중국 관련된 논문은 한국어와 영어, 뭐 프랑스어를 막론하고 너무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어 있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볼테르는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계몽군주를 중국의 황제에게서 찾습니다. 계몽군주의 상. 중국의 황제를 최초의 철학자다. 철인 황제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명한 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제정이 될 수 없다입니다. 전제정이 될 수 없다. 프랑스처럼 한 사람의 자의적인 의지, 여기서 말하는 단 한 사람이 누구를 암시하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그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였죠.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였다. 그리고 또 과거 제도를 예찬하는데요. 어, 이게 저는 중국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랬는지 어땠는지 뭐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볼테르가 볼 때는 과거 시험은 신분과 상관없이 그 능력만 가지고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제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과거 제도를 엄청나게 또 예찬을 하죠.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 계몽주의자들이 대다수가 강조했던 이 사람들 혈통이 귀족이었던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그 대다수의 귀족 혈통이 아닌 많은 계몽주의자들이 메리토크라시를 주장합니다. 어, 선거에 선거에 의한 인사, 신분에 의한 세습 이런 걸 반대하고 메리토크라시를 주장하는데 이 메리토크라시의 상징이 과거제도였던 것으로 봤던 거죠. 볼테르는 이렇습니다. 몽테스키우의 사례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실 18세기 내내 아니, 많은 계몽주의자들이 볼테르와 적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볼테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계몽주의자들이 다 중국 예찬론자였던 것은 아니죠. 중국 혐오론자도 있었습니다. 중국 혐오론의 출처는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사들의 저작을 보면 거기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중국 예찬론으로 겪는 경향이 있었는데 당시에 중국에 대한 정보를 유통시켰던 것이 예수의 선교사들만은 아니고요. 중국에 갔던 상인들이나 군인들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들이. 대표적으로 이 당시 중국 혐오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출처가 영국의 해군 제독 앤슨의 사례, 조지 앤슨의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740년에서 44년까지 스페인과 이제 해상 경쟁을 하면서 중국의 해안에 잠시 기항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중국인 협력자에게 뭐 배신도 당하고 뭐 사기도 당하고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유럽에 돌아와서 쓴 여행기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어, 언급들로 가득한 여행기를 출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출처만 보게 된다면 이제 중국 혐오론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18세기는 뭐 제가 모든 문헌을 본 건 아니지만 비율로 따진다면 중국 애찬론이 우세했지만 중국 혐오론자들도 소수이지만 존재했다. 공존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중국 혐오론자가 바로 몽테스키웨입니다. 몽테스키웨가 법의 정신에서 전 세계의 법과 제도를 이제 고찰하면서 정치 체제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고대의 전통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에 따른 것인데요. 그러면 중국의 정치 체제를 몽테스키는 어떻게 분류했을까? 그 전제종으로 분류합니다. 볼테르와 반대죠. 그러니까 전제종이란 공화정과 군주정이 타락한 형태를 전제종이라고 법의 정신에서 이야기하면서 전제정의 사례로 중국 황제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제가 썼던 문장들을 읽어보면요. 몽테스키유에 따르면 전제정이란 제국에는 효율적입니다. 제국을 통치하는 때는. 근데 중국이 제국이었고 광대한 영토와 막대한 물을 엄청난 인구를 가진 제국이었고 그래서 중국이 전제정으로 그래서 중국이 전제정이다. 뭐 이런 견해를 제시하면서 왜냐하면 통치자의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전제적 권리가 필수적이고 또 정치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영토의 먼 거리를 보완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수 있어야 어, 게으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정치 체제가 전형적인 전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몽테스키웨가 중국을 전제정으로 분류했던 것은 물론 앤슨 제독을 비롯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뤘던 출처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아시아의 예속과 유럽의 자유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도 일견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보면 이 되게 유명한 계몽주의 문헌 가운데 하나인데요. 페르시아 여행자들의 입을 빌어서 프랑스의 그 여러 종교, 정치, 법, 제도들을 비판하는 이런 책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페르시아가 이제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고대 헤로도토스부터 어, 에서 기원하는 이런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한 문장만 읽어보면 자유는 유럽인의 천성에 어울리고 예속은 아시아의 천성에 어울립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제정은 아시아에 적합하다. 뭐 이렇게 연결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몽테스키웨가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은 볼테르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당시에 파리에 황성이라는 중국인 학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어, 황성과 거의 몽테스키웨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문헌도 있겠지만 황성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이제 형성이 됐고 이미 이때부터 몽테스키웨는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 법의 정신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볼테르든 중국 외창론자든 중국 혐오론자든 중국이 실제로 어떠했는가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역사가들이나 인류학자들과 같은 태도로 중국의 어, 문화와 제도, 법,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 종교적 주장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고, 거기에 자기들이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정보를 끼워 맞췄던 거죠. 볼테르든 몽테스키든.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몽테스키웨에서 예수의 선교사였던 프랑스의 디알드가 중국을 다스리는 것은 태형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웨가 인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용을 해보면 태형이 아니고서는 중국군들은 다스릴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은 명예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요. 사실 디알드의 글을 이런 인용은 디알드의 원래 의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디알드는 많은 예수의 선교사들의 선례를 따라서 중국의 사법제도를 그냥 예찬하는 쪽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 파편적인 정보를 자기 정치적 주장, 종교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용했다.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비코는 좀 복잡합니다. 조금 더 제가 시간을 더 할애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코는요, 그 앞서 볼테르는 중국 예찬론으로 일관했고 몽테스키는 중국 혐오론으로 일관했는데 비코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비코에게서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비코의 대표적인 저작인 새로운 학문의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인들은 사용하는 언어의 음절이 300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 발전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고대 이집트에서나 썼던 상형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예술품은 양각도 깊이도 없기 때문에 조잡한 수준이다. 그리고 도자기로 만든 작은 조각상은 이집트의 주물만큼이나 조야하다고 비난받는다. 그러니까 18세기의 중국을 고대 이집트와 지금 동시하고 있는 거죠. 저의 표현으로 이 비코는 이 구절에서는 중국을 역사 발전의 과정에서 완전히 뒤처진 화석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구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이라는 이 책의 그러니까 거의 말미에 등장하는 구절인데 중국의 황제는 온화한 종교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학문을 배양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인간적이다. 서술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코의 언어 사용에서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발전된 문명이라고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비코가 그 고대 이집트 역사가들의 전통을 그리고 로마 역사가들의 전통을 따라서 역사의 시기를 세 수로 구분합니다. 이 세 시기가 순환한다고 하는 역사 순환론자였는데요. 이 마지막 단계, 가장 진보한 단계를 이제 인간의 시대로 지목했죠. 그러니까 인간적이다라는 것은 중국은 인간의 시대에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화석으로 묘사한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코 연구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왔죠. 앞에와 뒤의 내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자들은요, 한, 한 면을 완전히 생략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이탈리아 연구자들인데요. 로시, 가린, 졸리 뭐 이런 연구자들은 이 첫 번째 사례에만 주목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예수의 선교사들 마테오 리치의
그러니까의 견해가 이단적으로 보였던 이유가 그리스도교의 틀 밖에서 계시 종교의 틀 밖에서 도덕관념과 문명을 발전시키는 문명이라는 이유였는데 비코는 가톨릭이었고 포교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선교사들의 주장을 비판하고자 그런 의도로 중국을 미개하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틀 밖에서 발달된 문명은 미개할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언급이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중국인 연구자들 중에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국인 비코 연구자인데요. 이태리어로 글도 많이 쓰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뒤에 부분에만 주목했던 거죠. 비코의 해석학적 관점, 그리고 다원적 세계관. 비코가 이제 그 그리스도교 역사서를 구원사,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구원사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역사 소설의 이론론적 비전을 깨뜨린 다원론주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례를 듭니다. 그러니까 다 유럽만 발전된 문명이 아니었다. 비코가 볼 때는 세계 각지의 문명이 자생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발전 단계까지 이룰 수 있었는데 이게 중국의 사례를 중국에 대한 서술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근데 이 장롱시의 의견을 따른다면 이 첫 번째 사례가 이제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의 해석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비코의 이 모순을 풀기 위해서 먼저 배경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은 비코는 정치적으로 되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볼테르나 몽테스키에처럼 정치개혁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런 주장이요, 이미 100년 전에 베네딕토 크로체가 했던 주장입니다. 자기 시대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문제는 완전히 동떨어진, 혼자 나폴리에 고립되어서 연구하고 글을 썼던 고독한 사상가 비코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게 100년 동안 약간 통솔로 받아들여져 안 돼요. 사실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게 비코는 당시에 프랑스어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공용어였다. 그러니까 18세기 지식인이 이탈리아의 지식인이 프랑스어를 모른다는 거는 21세기 지식인이 영어를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일견 설득력이 있는데요. 사실 후대 이탈리아 연구자들에 의해서 반박됩니다. 바달론이나 지아리 쪽의 피사 대학교 연구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비코의 저작 안에 당시의 현실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녹아들었는지를 연구하는 그 연구들을 발표하면서 시대와 동떨어졌다. 이 주장은 좀 오늘날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볼테르나 몽테스키의 다른 계몽주의자들과 달리 정치적 개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크로체 말을 한번 인용해 보면요. 확실히 비코가 살던 시기와 국가는 프랑스와 달리 혁명과 격변의 오타입니다. 격변의 시기나 장소가 아니었다. 어, 예,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비코에게서도요, 그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몽테스키에가 따랐던 그 정치 체제 3분법,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유럽 사회에서 하나의 뭐 성설이 되버린 정치 체제 3분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사 발전의 시기에 대응해서 각각의 정치 체제가 대응되는 정치 체제가 존재하는데 귀족정, 민주정, 군주정으로 설정을 합니다. 어, 그런데 어떤 정부 형태가 선한 정부냐, 좋은 정부냐, 바람직한 정부냐, 혹은 이탈리아에 적합한 정부냐, 이런 논의는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와 달리 그는 비코는 공화주의적인 자유를 예찬하지도 않았고 볼테르나 몽테스키와 달리 군주정에 타락한 형태로서 전제정을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철학자인 보피오의 말을 제가 인용해 보면 비코가 정부 형태를 보여드린 것처럼 유형화했던 것은 오로지 자신이 일어난 역사 발전 과정의 세 단계, 각 단계를 묘사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비코는 프랑스어를 못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비코의 중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비코의 다른 모든 지식은 17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코 대표 저작에서 비코가 활동했던 건 18세기 전반기인데 174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비코가 1744년까지 출판되었던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에 인용된 것은 전부 다 17세기에 출판된 라틴어 저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 최신 트렌드를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라틴어 저작들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대 볼테르나 몽테스키우에 비해서 훨씬 제한적입니다. 물론 그 예수의 선교사들의 저작은 다 읽었겠죠. 다 인용도 되는데 프랑스어로 쓰여진 저작들은 전혀 못 읽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국을 잘 몰랐어요, 비코가. 그러면 중국을 새로운 학문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비코는 이 역사 발전의 경로를 제시할 때 역사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틀, 정치 체제가 이렇게 변화하는 틀을 로마사에서 추출해냅니다. 이 로마 법학자로서 경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로마사의 사례로 하나의 모델을 추출하고 여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의 사례를 끼워 맞추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보편사를 씁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어, 자, 이게 두 가지 이제 배경이고요. 그러면 비코의 중국에 대한 소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비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편사를 쓸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코는 가톨릭이고 포교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연대기가 갖는. 그러니까 17세기까지 모든 역사 소설은요. 세계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편사입니다. 보편사. 하나의 틀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를 설명하는 유니버설 히스토리인데요. 이 하나의 틀이라는 바로 성서의 틀이었죠. 이 역사관을 우리가 흔히 구원사라고 하죠.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고 합니다. 이 히스토리아 살루티스의 틀을 옹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비코는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대해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이걸 라틴어로 출판해 놓은 책을 보면 중국사의 범위는 이 히스토리아 살루티스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 성서에 따르면 수명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노아는 몇 살까지 살고 뭐 누 그 아들 아버지 몇 살까지 살고 이게 나오고 신약 성서에 보면 마테오와 루카복음의 첫 번째 단락은 예수의 가계도로 시작합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 요셉의 아버지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중세 내내 17세기까지 대부분의 그 연대기 작가들이 이 수명을 다 계산해서 성서에 나오는 사건들, 예를 들면 대홍수는 몇 년도에 일어났는가, 그 천지창조는 언제 일어났는가, 이렇게 계산해 놨단 말이죠. 그 17세기까지 어떠한 역사 소설도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중국에 대한 정보가 유럽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 중국사에 보면, 물론 이것도 신화적인 얘기입니다만, 사방 중에 이제 보키시의 연대가 성서에 나오는 대홍수 이전이었거든요. 근데 성서에 따르면 대홍수 이전에 어떤 왕조도 존재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국이 가하는 위협을 제거해야 했고,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활용합니다. 중국 문명에 대해서. 시적인 지혜를 들고 나오는데요. 요 시적인 지혜가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비코가 이렇게 세 가지 역사 발전의 단계를 제시했는데, 신의 시대와 이 영웅의 시대를 묶어보면, 이 시대는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적인 지혜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반면 인간의 시대는 자기가 살던 당대인데요. 인간의 이성이 발달했던 시기죠. 그러니까 비코가 이 신화적인 기록을 해석할 때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걸 비유적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대인들은 이 합리적인 추론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많은 사건들을 비유적으로 시인이 시를 쓰듯이 표현했다. 이런 주장이죠. 그렇다면 성서와 어긋나는 고대사의 많은 기록들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시적인 지혜로 쓰여진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비코가 중국을 화석으로 묘사했던 것은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역사 발전에서 뒤처진, 즉 인간의 시대에 도달하지 못한 시적인 지혜가 지배하던 시기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번역했던 중국 측의 사료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성서보다 오래된 것이 아니다. 중국의 역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실존도 부정합니다. 공자도, 비코의 주장은 이겁니다. 공자는 그 고대 중국에 마을마다 지식인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자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전 세계에 수많은 공자가 존재했다. 이게 이제 비코 이론인 거죠. 사실 좀 얘기 나온 김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호메로스와 피타고라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사에서는 오늘날에는 호메로스와 피타고라스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죠. 학계의 견해가. 즉 공자에 대해서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코에게 있어서 중국을 군주종으로 설정했는데, 그러면 이 인간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럼 그것은 우리가 떻게 이해할까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 비코는 그 당대 많은 지식인들처럼 무신론에 반대합니다. 직접 새로운 학문에 그 피에르 벨, 그 무신론자의 사회에 대한 가설을 주장했던 그 암스테르담의 자유사상가 피에르 벨과 스피노자의 사례가 직접 인용되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종교에 대해서 볼테르와 대단히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당대 지식인들과 대단히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종교가 있어야 도덕관념을 발달시킬 수 있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관점, 실용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 근데 이제 비코에게 있어서는요, 이 종교가 그 그리스도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고대 다신교든 중국의 종교든 뭐 북유럽의 종교든 이집트의 종교든 도덕관념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이 모든 종교가. 이게 이제 비코의 종교 사상인데요. 어, 그래서 문명의 자생적 발전소를 주장합니다. 자기 책에서. 종교도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여러 종교를 만들어냈고, 이 종교를 바탕으로 각자 각지에서 교류 없이 자생적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이것은 가톨릭의 입장에서, 당대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이단적인 입장인데요. 당대 가톨릭의 입장은 히브리 민족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신으로의 계시를 통해서 도덕관념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만들었고 그들이 이것을 전 세계로 전파했다는 것이 문명의 전파설이었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이단적인 주장이죠. 이 주장 때문에 지금 그 종교재판에서 단죄를 받기도 했던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면 중국의 발전상에 대한 언급은 이 종교적인 비코의 종교 사상에 비추어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황제는 온화한 종교를 통치하고, 여기서 말하는 온화한 종교가 유대 그리스도교는 아니겠죠. 중국의 유교를 말하는 건데, 유교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가 아니고도 유럽 밖에서도, 계시 종교의 틀 밖에서도 발달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중국의 사례를 끌어들여 왔던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순적인 진술은.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늘어났던 얘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몽주의자들의 이국 취향은 되게 널리 알려진 얘기죠. 대다수의 계몽주의자들이 비유럽의 문물이나 제도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입니다. 때로는, 그리고 계몽주의자들의 작품에 비유럽 세계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되게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시아인의 편지도 그렇고요. 그 디드로가 쓴 북앵빌 여행기 부유, 뭐 이런 책들 다 그렇죠. 그 근데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비유럽 세계에 대해 문물에 대해서 정말 호의적이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비유럽인들을 자신의 저작에 등장시켰을까? 비유럽의 관습과 제도를 이해하려 했던 게 아니라 비유럽을 통해서 유럽 사회를 상대화시켜서 비판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몽테스키우가 쓴 페르시아인의 편지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인은 몽테스키우의 자신입니다. 페르시아인의 입을 빌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드로의 북앵빌 여행기 보유에 등장하는 타이티인은 디드로 자신입니다. 거기 타이티인의 입을 빌어서 자신의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송태환 선생님께서요, 이 불문학자신데요. 굉장히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볼테르가 묘사한 공자는 곧 볼테르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볼테르에게 있어서 중국은 또 볼테르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 예찬론자들에게 있어서 중국은 저는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와 똑같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타키투스가 로마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하기 위해서 게르마니아를 이상화시켰던 것. 토마스 모어가 영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비판하기 위해서 유토피아라는 이상사회를 상정했던 것. 이거와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볼테르가 다루는 중국은. 몽테스키우의 비코, 제가 보여드린 뭐 세 사례가 중국의 이미지가 상반되지 않습니까? 왜 상반되느냐? 동일한 사료를 보고 동일한 출처로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면 왜 이렇게 상반될까? 저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또 비코의 저작에 대해 나타나는 중국에 대한 모순, 요거를, 어, 지금까지는 어느 한쪽을 희생해야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한다면, 제 입장에서 아니, 비코는 중국이 실제 어땠는지 알지도 못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중국이 어떤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코는. 그냥 자기 주장을 하고 싶었고, 그 맥락에 맞게 파편화된 정보를 그냥 끼워다 맞춘 거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이게 전략적으로만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몽테스키웨는 그러면 중국의 정치 체제를 부정적인 면들을 알고 나서 전제정을 비판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후 관계가 이미 전제정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중국에 대해 알게 된 거죠. 어, 볼테르는 어땠을까요? 볼테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중국 때문에 이신론자가 됐을까요? 원래 이신론자였습니다. 이미 영국 서원이 출판되길 때 그 이전부터 이신론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중국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비코는 달랐을까요? 비코는 이미 이 문명의 다원적 발생설이라는 거를 이미 이 새로운 학문을 쓰기 훨씬 전부터 이게 로마법 학자로서 그리스법과 로마법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는데요. 거기서부터 그리스법과 로마법이 자생적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을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표법이 그리스의 솔론의 법률에서 베껴왔다, 뭐 이런 고대 저자들의 출처들이 있잖아요. 이걸 반박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돼서야 중국에 대해서 알게 됐다. 자, 이렇게 본다면, 물론 중국과 제가 지금 케이스로 들어드린 세 명의 계몽사상가들 사이, 그리고 범위를 확장해서, 유럽의 지식사회로 범위를 넓혀보더라도 교류가 있었죠.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교류가 있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럽 유교 문명이 계몽주의의 기원이다라거나 유럽의 근대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요게 제 주장이고요. 여기까지만 발표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동현 선생님. 예. 예, 자, 우리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잠깐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황태현 선생님하고 좀 여러 관계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태현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김대중 사상연구 이제 이걸 또 같이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데, 황태현 선생님의 경우 오늘 지금 임동현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사례로 들지 않은 이제 영국의 데이비드 흉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프랑스의 중농주의자 깨네, 그리고 깨네와 아주 깊은 관계 있고
영향을 또 많이 받았던 이제 영국의 아담 스미스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그다음에 또 영국의 사회 개혁론을 여기 이제 어떤 배경으로서 하여간 아주 방대하게 이렇게 그 뭐야 그들의 저작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의 건국 관련한 제퍼슨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의 또한 저작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건국 사상에 있어서도 이제 공자 사상, 맹자 사상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과 무법 사이에 도덕이라고 하는 거, 예라고 하는 거, 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개념들을 깨닫고 그 계몽주의자들이 이제 그 인이라고 하는 또 왕도 정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깨닫고 그러니까 군주정이고 어떤 절대 군주제인데 그 이제 신하들과 그 왕 사이에 이런 어떤 견제 시스템이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봤고, 그 다음에 그 깨네의 경우, 아까 중농주의자 깨네의 경우, 이제 농자지 대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상,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유럽의 당시의 지식인들이 어떤 자신의 문제 또는 자신의 화상으로서의 중국 또는 자신이 자신의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중국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 느끼는 게 컸고 감동하는 바가 컸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에, 이제 어떤 유럽의 전통 그리고 계몽주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 그렇게 엮여져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중농주의하고 아담 스미스하고 연결해서 유럽 사람들이 당대까지 어떤 진정한 시장과 자유주의 시장의 기능 뭐 이런 것을 제대로 몰랐는데 그것은 중국을 보고 알게 되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 중국에서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뭐 계몽주의가 가능하게 됐고 유럽의 근대가 이루어졌고 그런 측면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제 유럽 자체에 그러한 전통이 있었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이 당시의 계몽주의자들은 거부하고 반대했다고 하는데 에, 그런데 사실 이슬람을 통해서 그 받아들여진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고 이제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중국의 이러한 것들이 유럽의 근대를 이루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크게 갖지만 그러면서도 아까 말한 그 인의 예지 사상이라든가 인의 개념, 인에 의한 어떤 도덕,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덕률에 의한 정치, 뭐 이제 이런 것은 법과 무법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들이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바로 이제 그런 것을 기르는 데 있어서 수양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과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인의 예지의 덕성,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어떤 도구, 어떤 과정, 뭐 이제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임 선생님 태제 하에서 어떻게 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정영진 선생님, 이윤혜 선생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선생님 먼저 해주실까요? 예. 네, 어, 사실, 새 학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종교와 정치, 그 다음에, 음, 뭐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데이즘, 이신론과 계몽의, 계몽주의 이야기가 같이 다 들어있어가지고서 사실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혼란스럽게 제가 느껴지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세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종교 또 야만 또 정치 뭐 이런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좀 명확히 하고서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비교 아니면 이제 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훨씬 더 좀 명확하게 논리를 좀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이쪽에선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들이 얘기하는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 지금 제시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어, 종교가 고대 원시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이 인간에게 상벌을 주는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 계몽주의자였던 사람들조차도 뭐 종교의 필요성이 상벌 때문에 사람들이 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종교의 좋은 점이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으면은 당시에도 원시 종교를 그냥 종교로 정의하고서 논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갖고 되게 헷갈려요. 이 사람들 자체의 논리에서도 뭐 이 선생님이 이 사람들 자체의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다고도 하신 것처럼 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또 야만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기 논리를 이끌어 나가니까 그걸 쫓아서 연구하고 결론을 내리실 때 되게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사서 오경을 다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인데 그럼 정치에 대해서 중국의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제대로 이쪽에다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사서 오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맹자거든요. 정치적으로는요. 그리고 맹자가 사실은 역성혁명의 합리성을 주장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맹자인데, 맹자가 진짜로 번역이 됐는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 만약에 번역이 됐다면은 이들의 주장에서 맹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 이 계몽주의자들 이후에 이제 프랑스 혁명 일어나는 것처럼 역성혁명의 합리성, 적정성을 주장한 것이 맹자니까 그쪽의 내용을 이쪽에다가 이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제시한 거에는 노노와 대학 중용
요것밖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서 과연 맹자를 번역을 했을까? 실제로 논어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계몽적인 것에 응용을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논어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심성의 고향과 그다음에 사실은 뭐 사회에서의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나 중용도 얘기해서 일부 발췌 갖고 나온 것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좀 발췌를 한 거지만은 하지만은 맹자처럼 그렇게 현실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덕성 함양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맹자가 제대로 번역이 되고 그것을 제대로 응용을 했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문득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종교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거.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을 드리고 진행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시죠. 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한 종교의 정의라고 한다면 종교에 대한 생각하는 종교 사상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 신론자들의 입장만을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모든 계시 종교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은 신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들,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신비적인 교리들, 이런 거를 다 배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무엇이 남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사실 당대의 많은 이신론자들이 무신론으로 오해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이자고 한다면 종교에서 무엇이 남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해드렸던 이제 볼테르의 사례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 자체를 부정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어야 문명의 전제가 된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에 대해서 다 반대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 삐에르벨의 그 유명한 무신론자 사회에 대한 가설이 이거 아닙니까? 그 무신론자들이 그리스도교도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죠. 이 입장에 다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과 연관시켜 보면은 자신들이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신교인데 그 신비적이거나 기적적이거나 계시에 기반하지 않는 이런 종교를 중국의 유교에서 이제 찾았던 거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그리고 이제 그런 맹자에 식으로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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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 예. 유교를 하나의 종교로 이들이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그런 뜻의 종교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 네네. 유교의 뭐 나중 얘기지만은 유교의 이제 뭐 음양오행 사상도 끼어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기론이 이제 성하게 됐는데 그 이기론 자체가 사실은 데이즘하고 상당히 공통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제가 뭐 유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혀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그래서 아까 원시 종교랑 그럼 무슨 차이? 원시 종교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코 같은 경우는 원시 종교와 그 샤머니즘, 토테미즘과 다신교와 뭐 이런 거 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국,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론 이런 논의는 제가 전혀 무지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론의 핵심은 신은 존재하지만은 세상을 창조하고 하지만 예, 인간 세상 자체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한다.
예, 것이 터치하지 핵심이잖아요. 않고 예, 신이 만들어 놓은 이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는데 이 예, 법칙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론이 그거거든요. 원래 그냥 세상에 리가 있어가지고서 네네네. 리가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니까 리가 있어서 그 리에 따라서 기가 작용해가지고서 예,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예. 생각하면은 이신론이 이 기론에 영향을 아, 예, 근데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발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성이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교류가 뜸하던 두 지역에서 문화나 제도의 어떤 유사한 양태가 나타났을 때 그걸 교류의 증거로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유사하다고 교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류학자들은 그 교류가 없는 각 지역의 문화의 그 동일한 양태를 인간 본성의 유사성으로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왜 교류와 연결시켜야 되느냐? 그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유사할 수 있죠. 근데 교류를 뒷받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유사성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들이 주장에 뭐 중국의 서적의 내용을 인용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어렵다는 건 알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 1800년대에 글을 쓴 제가 연구하는 로웰 이 양반도 자기가 상당히 과학적인 논리로 글을 썼지만은 레퍼런스는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쉽지는 않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그런 제가, 예, 물론 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계몽주의 혹은 계몽사상이라고, 혹은 유럽의 근대, 더 큰 범주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까? 그 안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개의 사례를 들어드리고, 사실 제가 그래서 이게 근대의 문헌들, 계몽주의의 문헌들을 다 읽어볼 수 없죠, 당연히. 평생 읽어도 못 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도덕 철학이나 뭐 윤리론의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료를 안 읽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정치 사상, 종교 사상에 제가 국한해서만 말씀드린다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럽의 논의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 들어가지 예. 않습니다. 자, 아까 맹자도 인용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맹자 이론에 대해서 깊이 들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교도 언급이 됩니다. 도교 이론에 대해서 언급이 한마디도 안 되고요. 도교는 왜 인용되느냐? 중국은 종교적 관용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교 가지고 다른 종교 탄압하지 않는다. 도교가 공존한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되는 거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정치 사상 그리고 종교 사상의 논의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그 영향이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국의 이론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피상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맹자를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내용을 인용을 했었죠? 공자의 후계자로서 인용을 하는 거죠. 공자의 후계자로서 인용을 그냥 하는 거죠. 그 정도로만 예, 예.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예. 맹자 자체 책이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맹사상을 몰라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공자의 주장과 맹자의 주장을 구분하지 않고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미 송대 이후에 유교 서적을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명확하게 공맹을 구분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번역된 책을 예, 제대로 봤다고 하면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맹자의 핵심은 역성혁명의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은 나중에 시민혁명의 그 논리로
응용을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 생각은 할 수 있다. 예. 하여튼 제가 굉장히 답변들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공명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답변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어, 분석했던 이 사료의 어, 풀 안에서는 말씀하신 수준까지, 그러니까 피상적이었다. 유교에 대한 이해가. 말씀하신 수준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맹자에 관해서 그 이제 황태현 선생님 연구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존 로크의 그 사회개혁론에서의 저항권, 그 저항권이 맹자의 방벌론, 역성혁명을 카피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황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간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존 록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맹자의 그것이 번역된 것하고 비교해가면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비교가 되고 아까 그 임동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유사점이 있다고 그래서 과연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이제 또 별개 문제인데, 근데 이제 황 선생님 연구에서는 하여간 어마어마한 인용문들을 제시를 하고 아, 이제 비슷한 점들을 네. 제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임 선생님. 제가 요 논지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예, 드릴게요. 예를 들면 존 로크를 뭐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존 로크에게서 맹자의 영향이 나타난다.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만약에 나타난다면 실제로. 음, 음, 근데 존 로크와 많은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맹자 영향이 나타난다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유교는 계몽주의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 음, 문제입니다. 음, 음. 계몽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큰 거대한 음, 담론입니까? 근데 그 그래서 저항권이라고 하는 그예, 존 로크의 저항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얼마든지 유럽사 내에서도 이 흐름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맹자의 그거하고 연결된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맹자의 영향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항권과 존 로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해보지 않은 주제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제가 어쨌든 정치사상과 종교사상의 영역에서 수많은 저자들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언제나 과거에서 출처를 찾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스와 로마의 저자들이었겠죠. 이 전체에 인용되는 저자들 중에 중국의, 뭐, 예를 들면 유교와 공자 얘기는 얼마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중국이 이슬람보다 많이 언급되었을까요? 중국이 러시아나 터키보다 많이 인용됐을까요? 르네상스나 교부들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시기의 정치사상가로 많이 인용됐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중국에 대한 언급은 극소수입니다. 전체 지형들을 놓고 보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항권이 맹자의 사상과 유사한 점이 있다. 맹자에게서만 왔을까? 의 문제도 우리가 좀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중에 정진환 선생님 시간 되시면 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슬람 철학자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근거해서 이 이슬람 교리를 정립하고 또 이 그 코란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또 이제 이 르네상스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도 또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또 좀 기회들을 만들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정영희 선생님 더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하여간 일단은 이은혜 선생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선생님 말씀 주실까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특히 비코 사상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생소해서 더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볼테르하고 몽테스키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계몽 사상가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좀 생소한 비코 얘기를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비코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잘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그런 나라로 비쳤구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 볼테나 봄테스키 같은 경우 제대로 중국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을 뭔가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쓰잖아요. 중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당시의 유럽인들에게 중국은 굉장히 어떤 미지의 세계, 그러면서 또 뭔가 이렇게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화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하게 질문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볼테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볼테르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유교와 공자를 거의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볼테르가 중국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것은 거의 없고 문헌은 그러나 좀 열심히 읽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기초한 자신의 중국관,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유교와 공자, 굉장히 어떤 현자가 지배하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미신과 야만으로부터 어떤 그러한 자유? 여기서 벗어나는 거, 이걸 굉장히 이상화했잖아요. 종교적인 관용에 대한 어떤 집착 굉장히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나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도교하고, 그러니까 유교만이 아니라 기타 이제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사실 종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사실상 오늘 발표하신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도교나 불교의 어떤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동의하려는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거. 굉장히 그게 아까 비코 말씀하시면서 같은 책에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입장이 보였잖아요. 근데 볼테르도 초지일간 어떤 중국을 예찬하는 것 같지만은 자신의 어떤 그러한 농부로 삼고 있는 유교나 공자, 그거에 대한 입장과 실제로 중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도교나 불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수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마테오 리치의 그 이단 논쟁 굉장히 재밌게 들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마테오 리치의 이단 논쟁, 마테오 리치의 일신론적 자연신학, 거기에서 마테오 리치가 하나의 그 기원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창립자 이그나시오 로욜라에서 그의 입장, 그러니까는 현지의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신의 존재, 신의 역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 포용적인 입장, 그래서 현지어를 네. 배우고 현지 문화를 익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어떤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수회 전체의 입장이 사실은 이그나시오 데 로욜라의 어떤 그런 영성, 그리고 그의 선교 전략, 여기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예수의 선교사들이 당시에 아까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거 보면 대부분의 이제 그 계몽사상가들은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 전수한 그러한 여러 가지 번역물이라든지 또는 보고서라든지 서한이라든지 서한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초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관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현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좋은 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사실상 어떠했다, 객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사실 맞잖아요. 근데 당시에 예수의 선교사들은 적응주 입장에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글을 봐도 그렇고 아까 발표에서도 보고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 치우쳐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전수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반대 입장에 있는 상이라든지 분대에서 이렇게 유래된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 부정적인 모습, 요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는 극으로 치닫은 어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선교사들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의 그 당시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전달자의 어떤 모습에서 좀 객관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몽테스키에가 좀
좀 뭐라 그럴까. 아니, 그래도 내노라는 어떤 학자인데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제대로 읽은 것도 없이, 그렇게, 그 황성과의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거의 구축을 해버렸다? 이게 가능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래도 어쨌든 자기 이름 걸고, 얘기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치우쳐서 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몽테스키가 대표적인 그 중국 혐오론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좀 찾아보니까 또 루소나 디드로 이 사람들도 사실은 중국 혐오론자 대열에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그 뭐 대표적인 하여튼 계몽주의자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중국 혐오론자의 대열에 끼어 있는 이유가 뭐 특히 루소 같은 경우 좀 의외였어요. 뭐 개인적으로 왜 이 사람이 이 대열에 끼어 있을까? 뭐 선생님 지금 발표한 거 외에 이제 어떤 인물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게 네, 의아한 이런 어떤 예,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음, 그 이후에 19세기 때는 중국 혐오론이 강세를 보이잖아요. 유럽에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과거 제도에 대해서 예찬하잖아요. 근데 과거 제도에 예찬할 때 음, 볼테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영국에 대해서 이상화했는데 그게 중국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볼테르 자신의 신분적인 어떤 그런 핸디캡 때는 그런 거 아닌가. 신분 상승 자체가 이제 안 되는. 볼테르 자신이 귀족이 아니고 부르주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그런 말미암아 어떤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미지의 세계, 매력적인 나라, 그 나라에서는 이렇더라. 이런 어떤 과거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어떤 유능한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이런 관리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이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했네요. 개인적으로 요 정도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이은혜 선생님. 예, 그럼 임동현 선생님. 예. 질문이 너무 많아서 잠깐만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아까 볼테르의 중국사 서술과 예수의 선교사들의 저작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게 같이 묶어서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의 선교사들이 당시에 굉장히 극소수의 지식인 계층이었고 볼테르, 뭐 몽테스키에 다 마찬가지로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했던 연구라든가 이 사람들이 썼던 저작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역사가들과 동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문화나 과거의 사건을 탐구했다는 것은 오류라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제 볼테르가 유명하죠. 볼테르 어떤 제가 또 얼마 전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봤던 그 네이버 칼럼에서 볼테르를 그 악플러 오늘날 유튜브에 악플러의 글이다 이렇게 묘사한 적도 있는데요. 볼테르의 글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싶은 대상을 설정해 놓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글. 이게 볼테르의 글인 거죠. 이런 글쓰기를요, 역사적으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수사학적 글쓰기가 그렇죠. 그리스 시대에 유행했고,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학적 글쓰기란 우리가 마키아벨리가 로마사를 썼잖아요. 또 몽테스키에도 로마사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오늘날의 역사가가 로마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걸 사료로 택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로마가 어떤 했느냐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수사학적 역사 소설이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때로는 탈락시키고 이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쓰여졌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쓴 저작에 편파적인 서술, 부정확한 정보들이 등장하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대적 역사 비평이 발전하기 이전의 대다수의 역사책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생테브르몽의 프랑스 17세기 지식인 생테브르몽의 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냐면 역사가들은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보다 자신의 문체를 다듬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국의 사서들도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21세기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회가 왜 이렇게 전달했느냐, 이건 제가 좀 무지한 탓에 좀 그 배경에 대해서까지 좀 답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을 말씀드리자면 예수회 선교사들도 관심 있는 부분만을 서술했겠죠. 예수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늘날에 연구재단 펀드를 받고 저희가 뭐 중국에 연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단행본을 출판합니다. 이런 차원의 글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그 적응주의 선교를 하러 갔고 선교에 필요한 뭐 정보, 선교의 필요를 위해서 중국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공부했고 뭐 그것들을 이제 출판을 한 거죠. 이런 맥락들이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당대 예수의 선교사들의 맥락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제가 무지합니다. 좀 설명드리기 어렵다는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이제 19세기가 되면은 중국 혐오론으로 기울게 되죠. 이 시기가 그 자포니즘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아편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전까지 예찬의 대상이었죠. 물론 소수의 예외 사례가 있긴 하지만 유럽인들에게 유럽보다 더 훨씬 역사가 오래되고 훨씬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거대한 제국인데 이 아편 전쟁의 결과를 목도하면서 이 환상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정치적인 계기입니다. 19세기에 이제 일본이 개항하면서 일본의 예술들이 예술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 대한 예찬이 그 자포니즘으로 대체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제도에 대한 말씀은요. 예,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고 제가 뭐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왜 신분제에 반대했는가. 그리고 아까 발표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가 왜 이 사람들의 원칙이었는가. 자기가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공직에, 신분 때문에. 귀족이 아닌 부르주아 계층 출신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귀족 출신인 계몽주의자들도 과거 제도를 외찬하고 신분제 철폐를 타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부르주아 출신이었던 계몽주의자들에 비해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버지 세대 귀족에 대한 반대입니다. 아버지 세대의 귀족이 가지고 있던 그 천거에 의한 인사가 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강한 가부 장권 하에서 가문의 이름과 성을 물려받고 내가 장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은 나는 진출할 수 없는 거죠. 이런 현실에 대한 나는 능력이 있는데 아버지 세대 귀족과 상관없이 난 진출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능력주의와 원칙을 내세운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연구했던 게 정치 경제입니다. 정치 경제. 아버지 세대의 지식인들은 법학을 전공해야 공직에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계몽주의자들은 정치 경제를 공부합니다. 예,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고 루소 디드로 뭐 다른 중국 혐오론자, 중국 예찬론자 너무나 많죠. 뭐 발표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비코와 마찬가지로 좀 저작들 안에 모순적인 설명이 등장하는 경우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사례들을 제가 짧은 발표로 다 전달할 수는 없었고요. 가장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로만 좀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대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예수의 선교사들의 그 번역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이 주제에서 우리가 그 주제에 전문가를 모셨구나. 우리 이은혜 선생님이 우리 예수의 선교사들 관련해서 앞으로도 또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아까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중국 선교의 어떤 정당성 뭐 이제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사료에 기인해서 어떤 전개하는 논리들이 이제 얼마만큼
보편 타당성을 갖느냐, 객관성을 갖느냐, 뭐 하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임동현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 당시에 계몽주의자들,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의 그 배경,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또 그 개인별 그러한 배경들을 이해 못하고는 그냥 그들의 저작만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또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토론을 해 가기로 하고요. 혹시 오늘 지정 토론하신 분 외에 질문이나 또 코멘트나 있으실까요? 정진환 예,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문명교류사의 전문가이신데요. 예. 코멘트 한번 듣고 근데 지금 싶습니다. 서지영 선생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17세기 중국 번역을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소진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예수의 문헌들을 이제 번역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약간 그 정영진 선생님이 임동현 선생님한테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그 보완되는 코멘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은 맹자는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사서와 관련된 계열의 책을 번역한 사람은 미켈레 루지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16세기 말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번역의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 안에서 하여튼 예수의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럽으로 돌아가서 사서를 번역하기는 했는데 맹자를 빼고 번역을 한 것이 스페인어로 지금 출판이 된 게 있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인트로체타 같은 경우도 대학하고 논어만 번역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쿠플레가 번역을 할 때도 맹자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영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딱 그 이유 때문에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번역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맹자가 과연 계몽사상에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거에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전달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번역하지 못했다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번역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쿠플레 책 같은 걸 봐도 굉장히 그 루이 그 14세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이제 좋은 거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몽군주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맹자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오늘 임동현 선생님 말씀에 저는 거의 다 너무 동의가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번역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선생님들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그 사서가 번역이 루지에리에 의해서 번역이 됐을 때 그게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지에리가 선택했었던 번역어가 기독교의 언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천주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인문주의자들한테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쿠플레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할 때 일단 컨피셔스라고 번역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리스의 철학자처럼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들도 사실은 그리스인들이 쓰던 언어들, 수사학에서 쓰던 언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 붐이 있었던 유럽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예수회가 그 언어를 교회의 언어로 번역을 했다면 과연 이게 그만큼의 사람들이 읽고 참조하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역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곡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도 포함이 돼서 저는 이게 뭐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서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이는데 그건 번역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실 가공된 것이냐, 번역자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기론 같은 경우는 예수회가 가장 깨고 싶어 했었던 중국의 논리였기 때문에 이기론이나 특히 송대 성리학 같은 경우는 절대 번역됐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코멘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던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맹자에 대해서 그 제가 본 사료의 풀 안에서는 대단히 피상적이다. 맹자의 그 저작이 번역되지 않았더라도 맹키우스라는 그 라틴어식 이름이 인용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맹자의 이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단히 피상적이다라는 맥락을 그러니까 왜 피상적인지 저는 이제 몰랐으니까 하여튼 되게 고맙습니다. 코멘트가 이 정도로. 예, 소 선생님 이렇게 코멘트 해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소 선생님 그 황태현 선생님 저작들은 읽으셨어요? 네,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네. 예. 근데 그 황 선생님 저기에 보면은 맹자가 번역이 돼 있고 맹자가 대단히 많이 읽혀지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존 노크 관계도 그분의 아주 중요한 태세가 그 존 노크의 저항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 맹자의 방벌론, 그다음에 역성혁명, 이것을 카피한 것이다 하고 황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예, 예, 사실 저는 성태현 선생님 그 부분은 제가 안 읽어봐서 예, 누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예. 왜 그걸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예수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번역의 논쟁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어하고 라틴어 혹은 유럽어가 1대1 대응되는 번역 체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도 너무 다르고 사실 학문 체계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창출해야 됐거든요.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서양 것을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신조어들을 만들어냈고, 반대로 또 여기 있는 개념들을 저쪽으로 번역을 할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누가 번역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누가 번역했고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혹시 선생님 아시고 계시나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그 것 부분을 같아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네네. 봐야 될 것 왜냐하면, 같은데, 네. 근데 정말 이 번역의 문제가 특히나 중국을 이해해서 중국어로부터 라틴어나 뭐 이렇게 번역한다고 하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집단을, 어, 적어도 중국으로 왔었던 예수회만 놓고 보면은, 17세기 전반,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의 예수회들이 약간씩의 성향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 와서 뭘 겪느냐의 문제도 있고, 유럽에서 뭘 배워가지고 오느냐에 대해서도 되게 다르고요. 그래서 딱 지금 임동현 선생님이 보신 그 시점에 뭐 인트로체타라든지, 뭐 쿠플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전 예수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관심사도 좀 다르고 그런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이런 점들도 사실은 좀, 이분들의 배경들이 또 사실은 예술 번역에서의 좀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는 맹자가 번역이 돼서 마구 인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확인해 맹자, 보기로 하고요. 예, 아니, 아니, 예, 말씀하십시오. 김선생님 말씀하세요. 아니, 일단 맹자 이름은 언급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이 언급이 되지 않는 거죠. 이름은 언급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소 선생님 코멘트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발표가 그 동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문명 교류를 얼마나
굉장히 거대한 담론 아닙니까? 뭐 물질적 문화적 교류 이거를 통째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뭐 다 있을 뭐 다 교류가 있었겠죠. 이미 고대부터 물질적 교류 있었고. 한데요, 저는, 17, 18세기 지성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유럽인들이 어떻게, 이 중국 사상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소 선생님의 코멘트를 들고 제가 생각나는 게 이 문제가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게 두 단계로 좀 나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중국의 그 정치이론, 종교 사상들을 예수의 선교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번역했는가에 문제가 있고요. 또 그것을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계몽주의자들이 또 어떻게 변형시키고 받아들였는가. 이 두 문제가 좀 같이 논의되어야 논의가 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문적으로 말할 수 있지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두 번째겠죠. 하여간 이 번역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송대 이후에 그 성리학에 대해서도 번역이 일단은 됐잖아요. 그럭저럭. 왜 예를 들어서 라이프니치 같은 경우 그 선교사 친구들을 통해서 하여간 그 성리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받아보고 특히 그 부배라고 하는 신부가 라이프니치한테 번역을 해서 전해주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라이프니치 자신이 또 성리학에 대한 것을 자기의 이론하고 해가지고 뭐 전개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달됐을까 하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 교류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충분히 논의들을 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 선생님 혹시 연락처가 이렇게 혹시 저기 채팅창에 선생님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정진환 선생님 혹 말씀 주실까요?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말 들리세요? 예, 예. 네, 예. 일단은, 제가, 저도 이제 한국에 비슷한 걸로 처음 제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슬람 쪽의 기록들이 사실은 일부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진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근데 뒤로 가면 이제 신라가 망한 지 500년이 지났는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은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전체적인 책에서 신라를 갖다 쓰면은 자기 전체적인 그 틀이 맞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막 갖다 끼우거든요. 실제로 그게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경영이 바뀌는데 그에 관해서 좀 되게 비슷한 점을 많이 느꼈고요. 특히 이제 막 뒤로 가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 기담집, 백과사전집 기담집에 뭐 약간 사내경 비슷하게 막 이상한 이야기들 막 갖다 끼울 때도 우리나라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예, 그런 것들에서 되게 또 공통점을 느끼고 또 하나는 아까 기억나는 게 저도 사실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노무현 선생님 아까 제시하셨고 이제 서양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이슬람 쪽에서 이제 그 유럽하고 교류를 했었을 때 그게 이제 3단계로 가잖아요. 르네상스로 가고 대항해 시대로 가고 종교 개혁으로 갈 때 그때 이제 이슬람이 실제로 미쳤던 영향이라고 주장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좀 교차 검증을 많이 하고 싶어서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쪽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준비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 부분 또 같이 한번 좀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임사님 뭐 시간과 이런 게 된다면 뭐 같이 작업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도움이 능력이 되는 한 네, 좋습니다.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참여자 중에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오늘 세미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황태현 선생님을 모시기에는 황 교수님께서 많이 바쁘시고
제자 되시는 선생님들 중에 좀 모시려고 했는데 또 여러 사정으로 이렇게 좀 꼬여서 못 모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기회를 가지고 이 동서 교류사 아주 이 중요한 주제를 더 이렇게 연구해 가겠습니다. 같이 토론하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임동현 선생님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소진영 선생님, 정진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함께 참여하시면서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 행사를 녹화해주고 또 여러 측면에서 도와주는 우리 박준영 조교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박수로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